여러분 잠시 잘 쉬셨나요? 전산세무 2급 5주차 3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입력하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387페이지에 있어요. 실습 예제를 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전자의 고정자산 내역이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간편 등록한 자산은 입력된 내용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일단은 간편 등록한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물서부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을 하는데, 자,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5월 16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이 포함되는 것을 입력할 것 그랬어요. 즉, 우리가 공장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건물을 수리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잡았거든요. 그 3천만 원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넣어서 입력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다 있는 경우는 그냥 엔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움 표시를 눌러서 처음에 건물부터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빈 공간으로 해서 전체를 불러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건물도 해야 되고 기계장치도 해야 되고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부터 하려면 자, 더블 F2를 눌러서 건물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건물 선택했고 자산 코드 넣어야 돼요. 자, 자산 코드는 몇 번으로 한다 그랬어요? 뭐 번호가 없죠? 그래서 그냥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취득한 연월일은 2017년 4월 10일이었고요. 자, 기초가액이 이렇게 하니까 좀 덜 보이죠? 그럼 건물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건물은 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에 대해서 정률법, 뭐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이런 거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액법밖에 안 돼요. 자, 기초가격은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2017년도에 사서 2019년도 전년도까지 얼마를 상각했냐면 1375만 원을 상각했대요. 그러면 여기 2번 란에 1375만 원을 입력을 하면 장부가격은 기초가격에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뺀 8,625만 원이 공장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6일 날 자본적 지출, 즉 올해 생긴 당기 증가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3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런데 왜 7번에다 안 하고 왜 여기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당기 자본적 지출액 즉식상각부는 요것은 법인 조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냥 4번 란에다 입력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 증가한 부분은 4번 란에다 입력을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8,625만 원. 자, 내용 연수
그래서 상각 대상 금액은 1억 3천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격에 자본적 지출 더한 겁니다. 내용 연수는 몇 년이에요? 20년입니다. 자, 20년. 그리고 공장이니까 500번대의 경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500번대 경비 사용을 하면 올해 상각할 것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5월 달부터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법인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조금 높은 급수에서 배우실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이 나와 있으면 여기 업종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졌네요. 다시 열죠. 네. 교육용 프로그램이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 열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공장을 입력했고요. 이번에는 사옥 입력해 볼까요? 자, 두 번째로 그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옥. 사옥이라면 그렇죠. 본사 사옥이 되겠죠. 2016년 10월 2번이고요. 2016년 10월 1일입니다. 기초가액은 5천만 원이고요.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은 812만 5천 원입니다. 내용 연수 20년. 그리고 본사니까 판매 관리비죠. 그래서 800번대 선택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올해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기계장치 선택해 주시고요. 자, 1번에다 할까요? 절단기 갈까요? 취득은 2018년 09월 05일 날 취득을 했고요. 기초가액은 2,700만 원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475만 2,279원입니다. 그리고 정률법이래요. 그럼 상각 방법이 정률법. 제대로 됐죠? 내용 연수는 8년입니다. 그리고 공장, 사용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제조경비 500번대 갑니다. 자, 그러면 696만 3,536원이 올해의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립기 갈까요? 자, 조립기. 조립기는 올해 샀네요. 2020년 03월 10일. 얼마 주고 샀냐? 기초가액에다 쓰는 거냐? 아닙니다. 올해 샀기 때문에 단기 중 취득이에요. 그래서 4번 단에다 입력합니다.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정률법 내용 연수는 8년이죠. 8년 하고 500번대입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즉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인 52만 1,666원만큼만 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차량 운반구 또 가볼까요? 차량 운반구 트럭입니다. 취득은 2020년 4월 9일 날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번 단에다 입력해야죠. 금액은 550만 원이고요. 자, 내용 연수는 정률법입니다. 상각방법 정률법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그리고 500번대. 즉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라는 거죠. 그래서 4월에 구입을 했으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186만 375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언제 샀냐? 2019년도 11월 12일 날 샀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기초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1200만 원. 그동안 감가상각누계액은 90만 2천 원. 그리고 정률법입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어디서 사용해요? 본사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800번대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500만 5,198원이 올해 상각할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치예요? 그렇죠. 작년에 샀으니까 올해 12개월치, 즉 1년분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비품 갑니다. 자, 1번에다가 온풍기 갑니다. 취득은 2020년 02월 14일이네요. 그러면 4번 단에다 입력하는 거죠? 자, 400만원. 정률법 맞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랍니다.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공장에서. 그래서 500번대 사용합니다. 165만 3,666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고 혹시 전표를 입력할 때 했으면 여기 불러오기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 전년도에 있는 것도 불러올 수 있고요. 아니면 입력된 거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네. 자, 그리고 회사 개성 수정이라는 것은 여기. 자, 상각 범위액이 165만 3,660여 원인데 회사에서 올해 뭐 상각을 안 한다. 그럼 이 사용자 수정을 누르면 여기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회사 개성 수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네, 또 버그가 생겼네요. 그죠? 참 이렇게 하다 보면 버그 생기니까 그거는 다시 열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마쳤고요. 이제 결산 정리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1페이지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었어요.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직접 입력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12월 31일자로 결산 정리사항을 분개하는 게 수동결산.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해당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추가 키를 이용하여 자동 분개하는 방법이 자동결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결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하는데 수동결산하는 거 그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요번에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산 정리사항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연습만이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동결산 항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결산 항목을 보게 되면은 자, 선급비용의 계상이라고 있어요. 자, 선급비용이라는 건 그렇죠. 미리 지급한 비용이 즉 올해 내년 거까지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분에 대해서 뭘로 정리하는 거?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정리하는 걸 선급 비용의 계상이라고 하고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올해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올해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지급할 경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쓰는 거예요. 자, 비용이라고 말이 들어서 얘는 비용이 아니라 얘는 부채예요. 네. 자, 선수 수익은 우리 선수라는 말을 어디서 사용했죠? 선수금. 그죠? 그래서 자, 수익인데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수익 같으면 올해의 수익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내년도 거니까 미리 받았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을 쓰는 겁니다. 미수 수익은 아직 받지 않은 수익, 올해 수익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미수수익 자산입니다. 자, 소모품은 내가 소모품을 샀을 때, 즉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했느냐 아니면 자산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다르죠. 자, 구입 시 비용 처리했으면 뭐만큼? 미사용액만큼 소모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 처리하면 처음부터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얘는 사용액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르긴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구입 시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액을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액만큼만 비용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으로 잡아놨던 계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계정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정분계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 처음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을 차변에 갖고 왔을 거라고요. 여기에 결산이 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잡손실로 모두 다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번엔 현금이 남았을, 즉 과잉이 됐을 때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잡이익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현금 과부족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각각 계정 과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수정 분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증권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라는 건 시장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평가이익이 생기고요. 하락을 했다. 그러면 평가손실이 나옵니다. 즉, 뭐랑 비교를 하냐? 장부금액과 비교를 하겠죠. 그죠? 아이고, 안 써지네요. 장부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를 해서 공정가치가 크다. 그러면 이익. 공정가치가 작다. 그러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외화자산입니다. 외화자산, 외화부채는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래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자산인 경우에는 이익이 생기고요. 부채인 경우는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결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결산 항목은 기말재고액을 통해서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통해서 자동결산할 거고요. 그러면 기말재고액을 넣어서 전표를 발행하면, 그렇죠,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무형자산 상각액,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대손상각비 계산하는 거,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은 자동 결산을 할 겁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는 자동 결산하는 것보다 수동 결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한번 사용이 어떤 게 더 편리하는지를 먼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교재 395페이지의 실습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전자의 결산정리사항이다. 일반전표 입력 및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12월분 귀속 급여 150만원인데 급여 지급일은 내년 1월 5일이다. 그러면 12월 귀속이니까 올해의 비용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미지급 비용이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오세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입니다. 왜 31일이냐? 우리 회사에 보세요. 한국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 기간을 정했습니다. 회계 기간이 12월 31일 날 끝나요.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을 12월 31일 날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결차, 결대 그거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돼요. 차변에 급여 갑니다. 급여. 자, 급여인데 영업부 직원의 급여래요. 그러면 그렇죠. 800번대 급여죠. 판매관리비의 급여입니다. 자, 엔터. 여기는 급여 미지급으로 갈까요? 급여 미지급. 결산에 시험 볼 때는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이제 일선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좀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5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네. 미지급 비용. 자, 엔터 1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두 번째 한번 문제 가볼까요? 장기 차입금 중 외화 차입금 2만 불, 차입시 환율은 1150원이었고 전기 말 1달러당 1250원이었으며 기말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장기 차입금을 빌려왔었는데 빌릴 당시에 2만 불을 빌려왔어요. 이때는 115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기 말이라고 했으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9년도 말에 환율은 1250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환율은 1300원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이미 한번 환율을 계산을 해서 평가 1150원이었는데 1250원이니까 차입한 거예요. 빌렸죠. 그러면 평가 이익일까요? 평가 손실일까요?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봤어요?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올해는 1250원짜리가 또 얼마가 됐어요? 1300만 원이 된 거예요. 1300원이에요. 그러면 또 손실 봤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먼저 할까요? 차변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고요. 외화 차입금 평가 시 환산손 해서 2번 갖다 쓰겠습니다. 자, 계산기 누르고요. 2만 불 곱하기 1300원에서 1250원을 뺍니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50원이죠? 자, 50원만큼, 즉 100만 원만큼 뭐가 된 거예요? 손실을 봤습니다. 그죠? 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어딨나요? 더 내려가야 되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 뭐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를 걸어주면 되는데 거래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안 걸어주는데 혹시 문제에 거래처가 있으면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엔터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화는
외화 자산이냐 부채냐를 먼저 따라서 얘가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그래서 1250원과 1300원을 비교했다. 자, 3번.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아래와 같다. 원재료 400, 제공품 100, 제품은 200만 원이고 기말 현재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반 중인 원재료 100만 원이 기말 원재료에 포함이 되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즉 인도받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착지 인도 중간에 운반 중인 원재료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돼요. 그래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만 원을 빼셔야 돼요. 만약에 매입자의 원재료가 즉 재고자산이 되려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즉 배에 실어서 운행 중에 있다. 그러면 더해야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면 맞는 건데 지금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 빼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300만 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창에 오셔서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누르시고요. 자, 원재료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300만 원 이렇게 쳐주시고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뺐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단기 총 제조 비용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 입력하시고요. 또 제품은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에 있어요. 10번 난에 입력합니다. 얼마를? 2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 전표 추가는 아직 안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사는 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의 3%를 대손추산액으로 산정한다. 당사는 보충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매출채권 곱하기 설정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빼주는 게 보충법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여기 대손상각이라는 거 있죠?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한대요. 그럼 매출채권은 뭐와 뭐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엄이죠? 그럼 단기대여금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아닌 건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네. 지워주셨죠? 그리고 대손율은 몇 프로래요? 3%라 그랬죠? 그럼 여기를 3으로 고칩니다. 그럼 다시 계산이 돼요. 자, 그 계산이 됐나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만 빼고 나머지 합니다. 슬래시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고 결산 반영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산 반영 누르면 자 2억 290만 원에 대해서 3%를 계산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81만 원이 있으니까 얘를 뺀 거예요. 그러면 527만 7천 원이 요번에 설정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요거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결산 반영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자,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여기 대손상각 108번, 110번에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527만 7천 원과 받으러 온 94만 원이 대손상각비로 계산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F8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봤고요. 아니면 직접 계산하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계상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무형자산은 이제 또 나오면 또 하도록 하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감가상각이라고 F7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고정자산과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몽땅 다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유형자산만 있어서 이 부분만 그냥 반영할 거예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에서 이렇게 불러내려면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온 거 그대로 결산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정자산 등록을 하실 때 이 경비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잘못 선택을 하면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결산 반영 해주시면 어디에 오느냐? 여기 제조경비, 여기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인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비품 들어왔고요. 또 본사거는 여기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00% 설정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그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생산직엔 5,500만 원을 추계액으로 해서 100%를 할 건데 얼마가 설정이 돼 있어요? 3천만 원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빼면 2,500만 원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1억 2천에 2천이니까 얘는 1억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자료 입력에 CH8, 즉 컨트롤 F8입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자,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냐? 공장이 얼마였죠? 5,500만 원이죠? 5,500만 원 입력해주면 여기 잔액 3천만 원 빼집니다. 그럼 2,500만 원 맞죠? 그리고 본사는 1억이었어요. 그래서 1억을 입력하면 1억 2천이었나요? 잠깐만요. 1억 2천이었네요.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1억 2천을 입력을 하면 1억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결산 반영 누르시면은 얘는 칸이 어디냐면요. 제조경비, 자, 경비에 여기 임금,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두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 퇴직급여 전입액이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1억이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2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법인세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즉 선납세금이 있는지를 봅니다. 어디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셔서 자, 유동자산, 요 당자자산에 선납세금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선납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서 빼지 않고 그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부분을 빼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또 보시면 하단으로 쭉 내리세요. 여기 추가 계상액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납세금이 있으면 여기 선납세금이 있다고 표시가 되기도 해요. 자, 여기에 얼마를 해야 돼요? 320만 원 합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당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얘는 이제 그
입력하는, 즉 당기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산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올해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올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결산 정리를 마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다 했죠? 전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전표 추가,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결산 전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도 높고, 그다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법인세 비용까지 이렇게 미지급 세금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자동 결산된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으로 오세요. 자, 프로그램 메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죠. 그걸 손익계산서에서 끌고 옵니다. 손익계산서 끌고 오고 손익계산서에 뭐가 나오냐?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으로 가고,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끌고 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손익대체분계가 일어나요. 일어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개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억 1,603만 5,243원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메인 창에 오셔서 손익계산서 갑니다. 12월로 조회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은 여기 2억 1,603만 5,243원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끌고 온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타계정 대체액이 아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제품 매출원가는 2억 1,853만 5,243원이고요. 총 매출액은 2억 2,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1억 2,608만 2,198원.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받느냐? 7,349만 8,859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당 이익이 얼마냐? 라는 거를 좀 보려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눌러서 책에는 없지만 저희 한 주식수를 만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만주. 그리고 여기는 올해 뭐 자본으로 늘린 게 있나요? 그냥 여기는 한 8,000주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만주로 할까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자, 희석 주당 이익 있네. 전기와 올해 거를 비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 기본 주당 이익은 만주인데 주당 이익은 7,349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수익 본 거는 7,349만 8,859원의 당기순이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기본 주당 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불러올 겁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당기 처분 예정일은 우리 예제가 아까 있었어요. 그죠? 자, 예제를 잠깐 또 볼게요. 당기분 이익인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는 2021년 2월 28일, 전기는 2020년 2월 25일이고요. 현금 배당 2,000, 주식 배당 1,000,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 요거의 10%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2월 28일이었죠? 2월 28일. 그리고 2020년 2월 25일이었어요. 자, 올해 현금 배당, 여기 미지급 배당금, 여기에 얼마를요?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자, 2천만 원 넣어주세요. 주식 배당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예요. 2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표 추가하기 전에 여러분 합계잔액시산표 잠깐 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잠깐 보시면 자,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이런 거, 영업의 비용 이런 거는 잔액이 내년에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이거를 다 어디로? 손익대체분계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손익대체분계는 어디서 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을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분계가 일어났어요. 손익하면서 모든 비용이 손익에 다 대체가 됐고요. 수익 쪽도 한번 볼까요? 수익에 일어났던 건 손익해갖고 모두 대체 분계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됐고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즉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가 떠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쓰라 그러죠? 예,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전표 추가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합계잔액시산표 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잔액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손익대체분계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오셔서 12월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쭉 나오시면은 여기에 단기순이익이 되어 있고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대체분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까지 이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